자, 반갑습니다. 보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강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교육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고민, 진단, 그리고 대안을 좀 제시해보는 그러한 내용을 보강이자 마지막 종강 내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 보시다시피 한국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을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이제 해방과 분단, 그리고 극우 반공주의 정치, 그러니까 정치 사회 구조적인 그런 특징이 어떻게 우리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유일한 계급 상승 창구였던 교육의 어떤 그 구조적인 한계, 극우 반공주의와 교육, 어떤 이데올로기 교육을 했던 그런 한계를 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입시 교육과 학력 경쟁이 첨예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어떤 교육의 모습이죠. 그런 한국 교육의 모습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수적 근대화와 한국 교육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과 8번에서는 대안을 미봉책으로서의 교육개혁 문제점과 8번은 어떤 그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들어가 보죠. 1번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해방과 분단인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면서 분단 국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분할 점령이 이루어지게 되고, 미국의 어떤 그 대소방공기지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 지금도 이제 한반도에는 미국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헤게모니 국가이지요. 그래서 이 미군정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낳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반공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소련, 중국을 막아내는, 공산주의권을 막아내는 그런 어떤 방벽, 어떤 그 전진기지, 포스트로서 이제 한반도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은 미국의 헤게모니, 여기에 이제 자신의 국가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김구나 독립운동 세력, 뭐 사회주의 운동 세력은 말할 것도 없죠. 사회주의가 독립운동에서 상당히 많은 주류를 사실은 점하고 있었습니다. 김원봉 선생님 뭐 이런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은 물론이고 김구하고도 상당히 이제 알력을 맺을 수, 왜냐면 이분들은 외세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죠.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픽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승만이죠. 이승만이고, 이승만은 또 이제 미국과 함께 친일파를 주요한 자신들의 정치 파트너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친일파는 당연히 해방이 되고 독립운동 세력이 주류를 점하거나 통일이 된다면 이들에겐 뭐 자신의 목숨이 날아가는 거죠.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 내지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과 강력하게 이제 결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공, 친일, 친미라고 하는 기본적인 국가적인 색채를 띠게 되고, 이건 이승만 이후에 박정희, 뭐 전두환까지 흔히 말하는 한국의 주류, 메인스트림이 되죠. 주류 세력이 됩니다. 지금도 이 세력은 굉장히 강력한 한국에서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죠. 지금 현 정부도 뭐 사실은 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극우 반공주의 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가 결국은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극우 반공주의 정치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이승만 국부론, 박정희 뭐 건국의 아버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이제 공공연히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극우 반공주의 정치, 뭐를 우리가 좀 고착되고 이것이 한국의 주류, 가장 중요한 흐름이자 물줄기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극우 반공주의 정치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이게 사실은 한국 교육의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내지는 한국 교육을 좌우하는 어떤 방향키가 되거든요.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부정적 통합성입니다. 부정적 통합성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너는 빼고 우리끼리 간다라는 거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좌파는 빼고 아까 뭐 대소반공기지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좌파는 당연히 빼야죠.
그래서 이제 이 반공주의, 극우 반공주의 자체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어, 해방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그 보도연맹이라는 건데, 뭐, 혹자는 100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100만이 학살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최소 몇십만이 학살되었죠. 그들을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딱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혹은 좌파였는데, 혹은 좌파의 색깔이 있거나, 혹은 이제 의심이 되는, 혹은 뭐 무고한 사람도 많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배제합니다. 그게 이제 배제의 정치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죽여버리는 거죠. 부정적 통합성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넓게 이렇게 긍정적 통합성은 뭐 자신의 둘이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거죠. 헤게모니가 강력할 땐 그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배제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 통합성, 극우반공주의, 친일파들이 당연히 이제 그런 걸 선택했겠죠. 자, 이런 부정적 통합성은 어떤 후과를 가져오냐면 계급 정치를 못하게 됩니다. 극우반공주의라고. 극우반공주의의 또 하나의 폐해 중에 하나가 반공주의라는 게 뭡니까? 강력한 어떤 편협한 이데올로기잖아요. 이게 편협한 이데올로기다 보니까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계급이라고 할까요? 계급 정치를 불허하게 됩니다. 어떤 좌파나 내지는 어떤 그 진보적인 정치 이런 걸 불허하게 되니까 뭐 노동조합, 뭐 노동조합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의 어떤 정치력의 기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뭐 옛날에 이제 대한 노동총연맹인가요? 그게 이제 대한노총인데 나중에 이제 한국노총이 되죠. 지금도 한국노총은 있는데 뭐 의용이죠. 그런 어떤 그 껍데기만 노동조합인 그런 단체를 이제 두게 되고 대부분은 껍데기를 두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계급 정치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계급 정치가 불허하게 되니까 자기들끼리 해먹게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해먹게 되니까 이 어떤 계급 간의 이동이 막히게 되죠. 계급 간의 이동이 막히게 되고 기득권이 계속 기득권으로 가게 되는 그 구조가 사실은 한반도에 있어서는 남한에 있어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또한 또 하나의 폐쇄적인 국가로 그러면서 이 색깔론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도 막혀 있었지만 실제 이게 이념적으로도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회 구조에 있어서도 계급 간의 이런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이게 이제 오늘날에 이르르면 이제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나가기 어렵고 그리고 하층 계급이 위에 있는 계급으로 나가기 어려운 그래서 다양한 세력들이 어떤 그 정치적인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이 이렇게 정치를 계속 장악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 되었죠. 그러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온존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사회 흐름이 이제 유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재벌 혹은 정치군인 내지는 부패한 정치가들 내지는 친일파 미국에 불붙었던 사람, 독재 권력이 불붙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혹은 이제 나중에 권력을 장악했던 기득권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권력의 중심이 되면서 하층과 이렇게 상층이 서로 간에 벽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어떤 거 교육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재생산 구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구조가 이제 고착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중심에는 이 보수 세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극우 반공주의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를 반공주의에 일단 길들여져야 되고 이 반공주의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권력이나 힘. 왜냐하면 가진 자의 권력이나 힘이 계속 가니까 그 권력이나 힘 속으로 자기도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기 위한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숭배하는 뭐 일베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런 정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힘의 논리, 이 권력의 논리 이것이 이 한국 사회를 좌우하게 되는 정치를 좌우하게 되는 그런 어떤 편협한 정치 구조, 사회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한국 교육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교육 이념에 있어서는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을 했고 친재벌적인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 내용 뭐 사회교과나 국사교과 이런 걸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육 내용으로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사회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만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 대항 헤게모니로서의 대항 교육도 있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본류는 위에 거죠. 그래서 권력 중심의 힘의 논리 중심의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한국 교육 내지는 뭐 우리 교육 사회학에 있어서는 교육 사회에 있어서의 교육의 어떤 기본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교육 문제를 낳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유일한 계층 상승 창구로서의 교육. 뭐,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의 가장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위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 그랬잖아요. 위로 가는 길이 계급의 어떤 집단적인 변혁 기회 이런 것들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좌파를 불언하고 계급 정치를 불언하잖아요. 무슨 이 계급이 동이 뭐 같이 싸워서 이렇게 서로 간에 경쟁하는 그런 구조가 지금도 한국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굉장히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선진국 치고는. 그 이유는 뭐 아까 말했지만 계급 정치가 근본적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공산당 이런 거 허용이 안 되잖아요. 좌파 이런 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득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외피를 쓴 그런 극우 반공주의가 오랫동안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집단적 변혁 기회가 막혀 있죠. 자, 그럼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인데 누구나 다 신분 상승을 원합니다.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죠. 자, 그랬을 때 이 한국 사회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하게 열려 있는 길이 뭐냐? 그건 이제 체제에도 크게 뭐랄까 위협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체제에 합법적이면서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유일한 개인적 상승은 허용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교육이 유일한 계층 상승 창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계층 상승 창구가 되면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당연히 모든 집단적 변혁 기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로 쏠리느냐? 이쪽으로 쏠리는 거죠. 교육으로 쏠리고 교육에만 사람들이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게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사교육, 경쟁 교육. 왜냐하면 여기 무조건 누구나 다 여기에 가야 살 수가 있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해먹는 학벌주의, 대학 서열주의 이런 문화가 이제 이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가 된 거죠. 참 서글픈 거죠. 그래서 어떤 직업 간에도 어떤 격차,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하니까 대기업은 또 자기들끼리 또 이제 독점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어떤 그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파벌. 이게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서열주의, 학벌주의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뭐 서울에 있는 학교랄까, 서울대랄까. 자신들이 모든 걸 다 해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은 당연히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뭐 서울대라도 들어가야 되고 인서울을 하거나 내지는 어쨌든 그 교육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첨예화되고 결국은 이것이 한국 교육의 모든 문제를 낳는 근원이 되었다. 병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일한 계층 상승 창구로서의 교육이 몸살을 앓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 올인하게 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되고 지금도 이 구조는 변하지가 않았죠. 예, 그래서 뭐 항상 많은 교육 개혁 요구들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교육 개혁 정책들이 이루어지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이런 많은 경쟁이 낳고 몸살을 앓는 것은 교육만의 문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강남 8학군의 문제가 뭐 아시다시피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계급 정치의 문제,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서울 중심의 문제, 패거리 문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국 교육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학벌주의라고 하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냥 경쟁에서 이기는 놈이 장땡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나 없이 전부 다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포커싱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수혜로해서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한국 교육의 기본적인 특징이 됩니다.
보수적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계급 정치가 불원되니까 보수적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몇몇 기회가 있었죠. 뭐 아시다시피 5.16 혁명이, 5.16 혁명이래. 요 부분은,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19 혁명이 있었죠. 4.19 혁명이 있었고, 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광주가 있었고, 80년에 어떤 광주 항쟁이 있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다 좌절이 됩니다. 뭐에서? 강력한 극우 반공주의, 혹은 극우 반공주의 세력에 의해서, 혹은 그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좌절되죠. 박정희의 쿠데타, 전두환의 쿠데타. 그래서 그 이후에 박정희나 전두환이 4.19를 혹은 80년 광주에 87년 6월 항쟁에 네, 이 뭐랄까 변혁의 개혁의 힘을 자신들이 이제 열매로 가져가죠.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한국의 뭐 60년대의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80년대의 어떤 민주화나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힘을 이제 이 보수 세력이 계속적으로 장악하고 가져가는 그리고 그 보수 세력의 충원 내지는 보수 세력의 강력한 어떤 힘의 기반이 되었던 게 이제 교육이죠. 그래서 보수적 근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사회이고 그 보수적 근대화의 어떤 자원을 제공하고 합리 어떤 기반을 제공했던 그것이 경쟁, 서열, 경쟁주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야 너희들 경쟁할 권리를 줬지 않냐? 실제로 권력은 자기들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독점했으면서 너희들 성공하고 싶으면 너희도 열심히 해라고 하는 경쟁 문화를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용을 하게 되죠. 교육이 그게 이제 이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교육이 결국은 그렇다면 한국 교육은 이를 벗어나서 한국 교육 스스로가 이를 벗어날 수는 없었을까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은 뭐 아시다시피 교육은 갈등주의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더라도 교육은 뭐 결국은 지배 세력의 어떤 그 권력 유지 내지는 자신들의 직권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 이용되기도 하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학력 경쟁의 순차적 연기라고 하는 것은 요 얘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이게 이제 사회 문제가 극심한 사회 문제가 됩니다.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지금은 이제 대학교 입시입니다만, 과거엔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계속 연기시킵니다. 중학교 입시가 문제가 되니까 무시험제 시험을 안 치는 거죠. 원래 시험 쳤거든요. 고등학교 입시가 문제가 되니까 평준화를 시켜버립니다. 대학교 문제가 되니까 대학을 늘려버립니다. 정원을 늘리고. 그게 지금 이제 현재 한국 교육이 기형적으로 대학의 어떤 그 숫자가 많고 대학 정원이 많아진 이유가 됐죠. 그래서 경쟁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볼 때는 뭔가 답답했는데 뚫리긴 뚫렸죠. 교육 개혁을 했으니까 뚫리긴 뚫렸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연기됐죠 그냥 순차적인 연기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쟁 사회 내지는 교육의 경쟁 구조는 여전합니다. 여전한데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면서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창출하는 도구로 조금씩 준 거죠. 조삼모사 같은 그런 어떤 미봉책으로 그렇게 계속 그러면서 입시교육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자 독식의 문화, 계급 정치의 불어, 그리고 패거리 문화, 자신들만의 어떤 상층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 독점되어 있는 서울에 그것도 심지어 독점되어 있는데 교육계가 아무리 한들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이용해온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창출하는 그 대표적인 게 730 교육이에요. 여기 전에 뭐 수업 때 한두 번 말씀드렸는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1980년 7월 30일입니다. 졸업적 문제와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정책인데 80년 7월 30일은 광주에서 전두환이 사람을 죽인 지 채 한 두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원성이 자자할 때죠. 요걸 어떤 걸 통해서 돌파하느냐 요겁니다. 80년 7월 30일에 교육개혁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마치 자기가 개혁의 선봉장인 양 그런 식으로 이제 돌파를 해왔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위기가 닥쳤을 때, 요거 이제 유신 체제죠.
유신체제고, 요건 이제 80년 광주. 그래서 박정희와 전두환 이런 독재 권력이 교육을 어떻게 이용해 왔는가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문제는 또한 사학 자본을 이 사학 자본이라는 게 지역의 정치, 그 외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정치인들 전부 다 지역의 사학의 족벌이었습니다. 부산도 그런 족벌이 국회의원 한 경우가 있죠. 장제원 씨인가요? 그뭐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키워오는 지역의 어떤 그 토착 세력, 그런 권력을 키워오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대학을 허용하게 해주죠. 그리고 그러면서 지역에서 이제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고 그 사람들은 또한 지역의 교육을 장악하게 되고, 그 정부는 또 그 사람들에게 대학 정원을 허용해주면서 설립을 허용해주고 정원을 늘려주고 그러면서 대학의 어떤 그 족벌, 사학 재벌들이 엄청나게 한국 사회의 기득권으로, 나경원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팽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 정원이 오늘날 이렇게 팽창이 되고 지역 대학의 문제가 가속화된 이유가 바로 구조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 자, 이러면서 교육개혁은 도리어 한국 교육의 문제를 키워온 그런 문제로 계속 거듭나고 있는, 참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뭐 정치 사회적 해결 과제라고 되어 있고 교육적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집단적 변혁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수 반공주의에서 극우 반공주의, 그러니까 특정 세력 있잖아요. 왜? 뭐 서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거나 이런 사람들만의 어떤 그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그 패거리 문화가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는 극복이 돼야 됩니다. 뭐 기업으로 친다면 재벌들만 계속 하청 주고 기업 기술 같은 거 빼가고 이렇게 하는 착취 구조가 하청 이렇게 재하청 주고 이렇게 착취 구조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자본주의가 긍정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만 배불리는, 이렇게 해서는 이 사회가 사람들이 꿈을 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경쟁에서 우리가 경쟁 교육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로 가고 싶어 하거든. 중소기업도 건강하게 자기의 어떤 그 뭐 MS나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앨런 머스크나 이 사람들이 이 창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도 그렇게 누구든지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주어지면 교육의 이런 복잡복잡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해결 과제라고 제가 말씀드려 놓은 건데, 그래서 노동조합이라고 할까요? 농민들, 노동자들, 내지는 뭐 중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소상공인들 대부분 다 뭐 대기업이나 무슨 뭐 체인점 하지 않습니까? 체인점 하고 족발 저 뭡니까? 마트 뭐 이런 거 편의점에 점주해봤자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면 결국은 중앙에 있는 중앙 본부가 전부 다 가져가잖아요. 커피 체인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제해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사실은 형성이 돼야 되고, 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건강하지 못한 보수가 있죠. 자신들의 원죄가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사람들을 누르고 죽이고 막 이랬던 그 세력들. 그래서 건강한 진보, 올바른 보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중심적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주의 내지는 자유민주주의고 올곧은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사상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죠. 자본주의 그러면 누구든지 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어야 되고 경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경쟁을 한 번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경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교육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죠. 한 번 실패하면 끝이잖아요. 그 한 번 성공해서 계속 해먹는 게 서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많은 건강한 아이디어 내지는 막 다양한 기회들, 다양한 사람들의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이 사회로 이렇게 수렴이 안 됩니다. 그럼 이 사회가 그만큼 활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진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내지는 자본주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게 지금 이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기술에 있어서 어떤 기술 재활용이 안 되고 대기업이 기술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우리 사회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뭐 어느 정도 여러분 현실을 알겠습니다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쟁사회, 진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내지는 자본주의를 만들자라는 얘기죠. 그건 이제 대기업이나 수도권 중심에, 이거 이제 정치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정치, 교육,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뜨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우리가 좀 해결해내야 된다. 고민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교육이 독립돼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은 항상 이제 권력의 놀이터죠. 교육개혁이 항상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당성 창출을 위한 수단이 되어 왔죠. 그래서 진정한 교육개혁을 좀 해보자. 인간을 위해서 서열을 무너뜨리는 경쟁에서 함께하는 교육.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인서울이나 서울 쏠림 현상 이거라도 좀 극복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대도 통폐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만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대학도 정원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서울도 정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서울의 정원 최소 절반 이상 줄여야 됩니다. 서울 전체에. 예. 그리고 지방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서로가 키워야 돼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그렇고 지방에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폐합, 구조조정, 정원 감축 이걸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지방의 사학들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이건 정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 권력들, 사학 재벌들, 족벌들 이 사람들이 지방의 유지고 또 정치권의 주된 자금줄이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밀착 관계, 이런 카르텔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이건 민주주의를 통해서 좀 그런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진짜 실력을 기르는 그리고 사람들을 인간을 기르는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어야 한다. 예, 오늘 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수업에 오늘 뭐 수업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좀 제가 마지막이다 보니 그리고 또 녹화 수업이다 보니 좀 급하게 이렇게 좀 수업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 예, 한국 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훌륭한 교사로 거듭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